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3주차 수업은 DPP, 지난 시간에 우리 설치했던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우 파일 변환하는 이런 내용을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는 여기에 제공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 열어놓고 그냥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EOS CD 설치했고 DPP라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 EOS 유틸리티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 GIMP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UFROW를 설치를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UFROW보다는 비슷한 기능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프로그램이 로우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맥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UFROW 설치에 좀 문제가 있어서 로우 테라피를 설치한 상태이고, 이 로우 테라피는 윈도우용도 있고 뭐 리눅스용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쌤이 여기다 로우 테라피 윈도우용을 올려놨거든요. 지금 맥 쓰는 친구들은 이제 로우 테라피 맥용을 다 설치한 상태니까 여러분들 미안한데 우리 UF로보다는 그 로우 테라피를 써보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설치를 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JPG 파일하고 로우 파일하고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JPG 파일은 용량이 작다는 게 장점이지만 대신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손실 압축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채널당 8비트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총 24비트 컬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캐논 카메라는 로우 파일로 찍을 수 있는데, 로우 파일로 찍으면 14비트로 저장이 됩니다. 14비트, 2의 14승 단계로 기계조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을 버리고 바로 JPG로 찍지 말자. 우리는 DSLR을 사용한다면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JPG와 로우 파일의 그 장단점을 쭉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뭐 기종마다 로우 파일의 그 비트 뎁스가 다를 수는 있는데, 캐논은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4비트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메라에서 카메라에서 JPG 파일이 생성되는 단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카메라가 처음에 그 픽셀 값들을 로우 파일로 읽게 되면은 카메라 내부에 이 로우 파일을 JPG로 변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을 적용을 해서 변환시켜주는 이미지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 프로세서가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 세팅 값들을 적용해서 JPG 파일을 생성시켜 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셔터 누르면 JPG 파일이 생기는 것만,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카메라에 이미지 프로세서가 달려 있는데, 캐논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을 디직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디직스, 뭐 이것도 버전이 있습니다. 뭐 디직스 3, 디직스 4 이런 것들이 이 로우 파일을 JPG로 변환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로우 파일로 그대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로우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세팅 값을 적용한 다음에 컴퓨터의 CPU를 이용해서 JPG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실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이 DPP,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 실행을 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하면서 동시에 또 뭘 하냐면 BF 스터디에 오면 선생님이 실습 1 해가지고 로우 파일 변환하기 라는 요 메뉴를 만들어 놓았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로우 파일 샘플 파일을 여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얘를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아서 적당한 곳에 압축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P를 한번 실행을 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데스크탑을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데스크탑 2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윈도우도 맥처럼 바탕화면 데스크톱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데스크탑을 이렇게 생성해서 DPP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렇게 DPP를 실행을 해보면 DPP가 열리겠고요. 선생님 컴퓨터도 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네요. 자, 이렇게 DPP가 열렸죠? 자, 드디어 이제 DPP가 실행이 됐네요. DPP가 실행이 되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다운받으라고 했던 샘플 파일 있죠? 그 샘플 파일을 압축을 푼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D 드라이브에 과학 영상의 샘플이라는 이 폴더 안에 해당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면은 파일이 좀 커서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공해드린 이 파일에는 이렇게 9개의 로우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시작할 준비가 됐으니까 DPP 실행하면 여기까지 나왔죠?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건 뭐냐면 툴 팔레트, 우리말로는 뭐 도구 팔레트라는 건데 단축키를 좀 기억을 할게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T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도구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도구 팔레트가 없어지고 하는데 도구 팔레트가 이 이미지 영역하고 섞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창 크기를 한번 좀 조정을 해볼게요. 도구 팔레트하고 이 창하고 겹치지 않도록 창의 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조정해 놓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도구 팔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메뉴 중에서 썸네일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이 썸네일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볼 수도 있어요. 썸네일의 크기가 지금 좀 작아졌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썸네일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됩니다. 지금 큰 창이 생기면서 아까 그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T를 누르면 도구 팔레트가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구 팔레트와 그 사진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이 창의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러면 이미지를 보면서 여기 도구 팔레트에 있는 여러가지 각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이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 번 클릭하면 그 영역이 이렇게 확대됩니다. 다시 왼쪽 버튼 클릭하면 축소돼요. 이 선배 같은데 이 선배의 발을 한번 보자 그러면 양말인데 클릭하면 양말이 있는 부분이 확대되죠. 다시 클릭하면 다시 축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느냐?
처음에 조정하는 거는 처음에 밝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밝기. 사진의 밝기를 한번 조정해 보자. 여기 도구 팔레트에 보면은 9개의 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5개, 위쪽에 4개의 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탭에서 첫 번째 있는 메뉴가 바로 밝기 조정이에요. 이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사진이 밝아지고 다시 왼쪽으로 내리면 사진이 어두워지는데 도대체 사진 밝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진의 밝기를 결정할 때 이 밑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조정하면 되게 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히스토그램에 보면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까지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밝기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밝기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각 픽셀들의 밝기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밝기 값들의 대략 평균치가 0에 오도록 맞추면 사진이 적당한 밝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조금 움직여서 이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대략 이 히스토그램 아래 면적이 0이라는 요 값에 의해서 거의 절반 나눠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이 정도로 맞추면 사진의 밝기가 적당하게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이 창은 그냥 닫을게요. 따로 저장하는 메뉴는 현재는 없습니다. 닫으면 이렇게 어떤 설정 값을 바꾸게 되면 이 사진의 썸네일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붓 표시가 나타나게 돼요. 얘는 어떤 설정을 바꿨다, 이런 의미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썸네일의 왼쪽 아래에 보면 R이라고 하는 마크가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이 R이라는 마크는 이 파일이 로우 파일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중에서 밝기 조정이 필요한 사진은 이 사진 같아요. 이 사진.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배들 졸업식 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인데 실내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어두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이 그 평균이 대체로 0에 와 있지 않죠. 지금 0보다 좀 낮은 곳에 있잖아요. 이걸 0으로 가도록 조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대충 이 픽셀 값들이 거의 이렇게 0의 평균이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적당한 밝기의 사진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사진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약간 초점이 나갔네요.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사진인데 뭐 일단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밝기 조정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는 우리가 어떤 사물의 색이 우리 눈에 보일 때 그 사물의 실제 색에 의해서도 달라져 보이긴 하지만 같은 사물이라도 조명이 달라지면 그 물체의 색이 달라져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어떤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원리가 조명에 있는 빛의 특정 파장을 우리 눈으로 반사해 주서 우리 눈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물체의 색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달라지면 물체가 실제의 색이 아닌 그 조명의 영향으로 색이 달라져 보이게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원래 그 물체의 원래의 색으로 맞춰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고,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흰색 균형이라고 하는데,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흰색을 진짜 흰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원리냐면 우리 정육점에 가보면 붉은색 조명을 켜놓고 그 안에 고기를 진열해 놓은 그런 정육점들 있잖아요. 그쵸? 왜 붉은색 조명을 켜놨을까요? 그 안에 전시된 그 고기가 붉은색 그 핏빛을 이렇게 보여주면 더 먹음직스럽게 이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신선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붉은색 조명을 켜는 거죠. 그 실제 그 고기의 색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게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에 속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조명에 따라 사물의 색이 달라져 보이는 것을 보정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조명은 온도에 따라서, 이 조명의 온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조명의 그 특성을 우리가 보통 색 온도라는 용어로 나타내고요. 색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빈의 단위를 써요. 켈빈, 절대 온도. 예를 들면 백열전구는 여기 보면 3000도보다도 더 온도가 낮죠. 근데 태양광은 우리 알다시피 약 5800도.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높은 그런 색 온도가 높은 그런 조명은 푸른색을 내고, 요거는 마치 우리 1학년 때 뭐 지구과학 시간이나 그 물리 시간에 배운 빈의 변이 법칙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의 변이 법칙 생각나시죠? 람다 맥스는 뭐 t분의 a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흑체가 복사 에너지를 내는 그 가장 강하게 내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색 온도가 높은 조명일수록 짧은 파장 영역, 푸른색 영역에 빛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명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카메라가 그 조명을 잘 인지해서 잘 맞춥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조명인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이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역시 졸업식 날 찍은 건데, 졸업식 날 컨퍼런스 홀이죠? 컨퍼런스 홀에 무대 위에 이 졸업생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컨퍼런스 홀에는 일반적인 뭐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이런 등이 아닌, 거기 무대 위에 쓰는 조명이 있잖아요. 그 조명이 선생님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나트륨 조명인지 할로겐 조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그 조명이 일반적으로 쓰는 조명이 아니다 보니까 카메라가 그 조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화이트 밸런스는 여기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혹시 얘가 백열전구가 텅스텐이 백열전구거든요. 백열전구와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실제 색과 좀 가까워진 느낌이 나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명에 맞도록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떤 조명인지 모르면 어떻게 맞추느냐? 이때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스포이드를 눌러주시면, 스포이트 누르면 아래쪽에 클릭 화이트 밸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어디를 클릭해 주냐면 이 이미지 중에서 흰색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클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선배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셔츠가 선생님 생각에 흰색 같거든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실제 색이 쫙 표현이 되죠.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흰색을 흰색으로 표현하면 다른 색깔들도 다 자기의 색을 표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닫을게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조정한 사진들은 요 위에 이렇게 붓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경기과학고 졸업 직전에 하는 그런 과학 동아리 한마당과 솔대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막 공연하는 모습이 있네요. 자, 이 무대 위 조명들은 일반적인 조명과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이렇게 많이 틀어진 이런 색이, 실제 색이 아닌 조명에 의한 색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면 이렇게 스포이드를 클릭한 후에 이 중에서 흰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기타리스트의 위에 옷이 흰색일 것 같거든요. 한번 찍어 볼게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실제 색과 유사한 색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뭐 화이트 밸런스를 꼭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진에서 보이는 색이라는 거는 사진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콘서트에 가서 콘서트 조명을 받아서 멋지게 보이는 그런 가수의 모습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담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실제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게 화이트 밸런스를 꼭 맞춰가지고 그 조명의 효과를 없앨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사진의 색감은 여러분들이 그 사진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선생님 이걸 그냥 자동으로 맞춰 볼게요. 자동은 이제 이 조명에 의한 색깔들이 쫙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도 무방해요. 무방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사진의 경우는 AWB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란 얘기고요. 나머지들은 3000도, 4000도 이런 것들이 다 조명의 색 온도예요. 조명의 색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사물이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보정하는 것을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클릭 화이트 밸런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다시 DPP로 넘어와서 도구 팔레트를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밑에 보면 여기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있죠? 어떤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사진을 선택해서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봄에 매화의 벌이 이렇게 꿀 따먹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픽셀 값들을 쭉 분석을 해서 너무 어두운 곳은 조금 밝게 해주고 너무 밝은 곳은 조금 어둡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밝기를 쫙 조정해주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이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조정하면 웬만큼 사진의 품질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로우 파일에서만 조정이 되는데 이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은 JPG 파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픽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픽처 스타일. 픽처 스타일은 사진의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보통 조정하는 것이 뭐냐면 샤프니스, 컨트라스트, 채도, 색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먼저 이 용어부터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샤프니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선예도라는 말인데, 경계선을 뚜렷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은 경계선이 뚜렷해야 멋있는 이런 사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샤프니스, 선예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컨트라스트라는 것은 밝고 어둠의 그 정도를 대비라고 하죠. 영어로 말로 하면 대비. 이걸 우리가 컨트라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 밝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밝기는 사진의 밝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러 톤, 색조나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조정을 해서 사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픽처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전부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요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픽처 스타일 에디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캐논에서 이 픽처 스타일 에디터를 제공해서 원하는 아까 네 가지였죠.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샤프니스,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 색조, 채도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사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진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자면, 자, 이 사진을 열어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자연 탐사 가서 사진 찍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이 사진에 적절한 픽처 스타일, 예를 들면 그냥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인물 사진이다 그러면 인물 사진에 적합한 이런 픽처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런 픽처 스타일은 여기 밑에 있는 컨트라스트 값이라든지 색조 값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샤프니스 값을 이렇게 조정해줘서 사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픽처 스타일만 바꾸더라도 사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 사진가인데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프로 사진가다라고 한다면 웨딩 사진의 분위기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신부가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신부가 사진의 주인공이고 신부와 신랑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맞는 픽처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적용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사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진 뭐 웨딩 사진이었으니까 한번 모노크롬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모노크롬. 모노크롬이라는 건 색상 정보를 다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색상 정보가 싹 없어졌죠. 색상 정보를 없애면 여기 필터 효과나 색조 효과가 없음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컨트라스트 조금 조정하면서 색조 효과에서 세피아 톤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세피아 톤은 뭐냐면 흑백은 흑백인데 약간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그 어떤 색 톤을 약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톤이 있는데 아주 흔하게 쓰는 게 세피아 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된 한 뭐 몇십 년 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사진인 것처럼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조정할 때는 사진에 이런 조정을 할 때는 크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밝은 부분은 영어로 하이라이트, 한자어로는 명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영어로 섀도우, 그 다음에 한자어로는 안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안부, 명부라고 돼 있죠. 안부 쪽만 조정하거나 명부 쪽만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진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지금 픽처 스타일 적용했더니 얘만 거의 흑백 사진처럼 세피아 톤의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죠, 그쵸?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픽처 스타일 하는 거고요, 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픽처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서 원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해볼까?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다이나믹 레인지 조정을 위해서. 자, 이 사진을 한번 열어보면 이 아래쪽에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0에 온 것 같나요? 선생님 생각엔 그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밝기가. 그래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올려줄 수 있죠. 좀 더 사진이 화사하고 밝아졌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0을 기준으로 거의 양옆이 비슷한 면적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때 보면 굉장히 밝은색 영역은 아주 밝은 여기 2.0에서 4.0 사이는 별로 픽셀 수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면 개조가 충분히 좋지 못한 거예요. 개조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도 여기 픽셀 값이 거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조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개조가 훨씬 좋아지도록 조정이 되는 겁니다. 개조가. 자, 보통 이 양극단값, 여기 시작값이나 여기 끝에 양극단값에 픽셀이 별로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자동 버튼을 눌러도 돼요. 자동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자동 버튼 한번 눌러보면 지가 계산을 하면서 불필요한 픽셀 값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정해 주는데 어때요? 선생님이 처음에 만진 거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해지지 않나요? 여기 조금 줄여주고 여기 조금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제 조정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보면 보통 미디움 톤이 여기 0에 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4.0 여기가 되게 밝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부분인데 어두운 부분에 정보가 없으면 이거 조금 이렇게 당겨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정해서 개조를 되게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건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오토 버튼 눌러라. 오토 버튼만 눌러도 웬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샤프니스, 선예도라는 건데, 선예도는 경계선을 굉장히 뚜렷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어떤 걸 해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또 조정해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봄에 꽃을 찍은 건데, 지금 꽃하고 뒤 배경하고 지금 경계가 뚜렷하잖아요. 그쵸? 이 부분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뚜렷한데, 좀 요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샤프니스의 요 세세함 값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지금 샤프니스의 언샵 마스크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건데, 이렇게 올려보면 요 경계가 선명해짐을 볼 수 있어요. 요 경계가. 그쵸? 이런 식으로 경계가 선명해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사진이 초점이 더 쨍하고 잘 맞은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 체크박스 없애고 다시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눈으로는 잘 구별이 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사진의 선예도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느덧 지금 선생님이 여기 어디야, 첫 번째 탭을 거의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노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이즈. 사진에 노이즈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사진 확대된 여기 창을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이 막 이렇게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런 걸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걸 노이즈라고 하는데,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값을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이즈가 싹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데, 이 노이즈 밑에 보면 샤프니스가 있거든요. 이게 왜 있냐면 노이즈를 줄이면 샤프니스도 줄어들고, 샤프니스를 늘리면 또 노이즈가 늘어나고, 이런 서로 약간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이 노이즈 감소 기능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근데 어떤 경우에만 건드리냐면 야경 같은 거 찍었을 때는 좀 노이즈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약간씩 이제 노이즈 부분을 건드리기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선예도와 이제 노이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제 톤 조정이네요. 톤 조정.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어떤 사진으로 톤을 조정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아직 조정 안 했던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 세 번째 탭, 톤 조정 이 창을 열어보면 이 톤 조정을 곡선 조정, 커브, 영어로 커브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 이런 톤 조정하는 이 커브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조정하는 거냐면, 일단 가로축이 X축이에요. 세로축이 Y축이에요. 그리고 Y = X 직선이 여기 그려져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현재 X축은 입력 값이에요. 그리고 Y축은 출력 값이에요. Y = X니까 입력 = 출력,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현재 모양은. 근데 이것을 곡선으로 움직여 보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곡선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걸 이렇게 올려서 이런 모양을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 Y = X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8비트라면 여기가 0이고 255거든요. 여기 0에서 255라고 써있죠. 0은 그대로 0으로 갔죠. 255는 그대로 255로 갔는데, 이 중간인 128 볼까요? 128은 어디로 갔나요? 여기가 128인데 128보다 커졌죠. 여기도 커졌죠. 대부분 영역에서 원래의 값보다 어떻게 됐어? X 값보다 Y 값이 더 커졌죠. 입력보다 출력이 커졌죠. 그러니까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거야? 밝게 된 거예요. 밝게. 여기 앞에서 썼던 이제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딸려와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은 밝게 조정한 후에 밝기를 최적화를 컴퓨터가 다시 알고리즘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곡선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입력값보다 출력값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실제 값보다 사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톤을 조정할 수 있는데, 보통 약간 밝기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곡선 중앙을 잡아서 위로 살짝 올리거나 살짝 내리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한번 클릭한 점은 그대로 고정점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까 이미지 조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과 섀도우 부분, 명부와 암부로 나눠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자, 밝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올리면, 밝은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더 밝아졌어요. 어두운 부분 이렇게 당기면 어두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더 어두워졌어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밝기차가 더 커지면서 대비가 더 좋아지는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좋아지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좋아진 효과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올린 거와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컨트라스트 올렸더니 여기 보세요. 밝은 곳 밝아지고 어두운 곳 어두워졌죠. 그쵸? 이런 식의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다? 커브 조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커브 조정. 너무 과하게 조정된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조정을 해본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톤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색상과 채도를 조정한다. 휴, 세츄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어요. 휴, 세츄레이션. 그러면 자, 이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휴, 세츄레이션은 이제 여기서 조정하는데, 여기 휴는 색조, 세츄레이션은 채도. 휴, 세츄레이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선생님이 앞서 지난 시간에 색공간 이야기할 때 RGB 색공간도 있지만 HSV 색공간이 있다 그랬죠. Hue, Saturation Value. 여기선 지금 Hue, Saturation Level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HSV 색공간인데, 요건 어떨 때 우리가 조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에서 빨간색만 좀 더 채도를 높이고 싶다면 여기 빨간색의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빨간색만 새빨개지죠.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어떤 여성이 화장을 했는데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립스틱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쉽게 하는 거죠. 채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빨간색의 세츄레이션만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죠. 비슷하게 얼마 전 개나리가 피었는데 노란색 개나리가 폈는데 그 노란색을 좀 더 그 세츄레이션 채도를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의 세츄레이션을 올려주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너무 과하게 올린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만 올려줘도 그 색감이 훨씬 빨간색 색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아이쿠 선생님 좀 조정을 창 크기를 조금 조정을 잘못했어요. 자, 이게 색상과 채도. 자, 그 외의 조정들은 이제 별로 선생님도 쓰질 않아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5번째 보면 색 공간을 만드는데 여기 보통 색 공간 RGB 색 공간이 sRGB, 어도비 RGB, 애플 RGB 이거 색 공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많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sRGB로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선생님도 건드리진 않는 편이고요. 다음 위쪽 탭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얘는 이제 렌즈에 의한 색수차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걸 보정해 주는 것인데 얘도 선생님이 얘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마지막 트리밍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리밍은 뭐냐? 자, 사진을 찍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사진의 영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비율을 보통 몇 대 몇으로 하느냐? 우리가 사진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36mm 필름 썼다 그랬잖아요. 36mm 필름, 35mm 필름, 죄송합니다. 35mm 필름을 썼는데 35mm 필름 한 컷이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 3대 2의 비율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사진의 비율은 3대 2를 쓰시면 돼요. 3대 2. 3대 1을 쓰시면 되는데 뭐 요즘에는 근데 16대 9도 나오고 뭐 4대 3도 나오고 하는데 보통 3대 2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면 수평이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기울어진 경우에 이 각도도 이렇게 조정이 돼요. 가능해요. 이렇게 맞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책상의 이 면이 거의 수평하고 맞도록 지금 선생님이 한번 조금 조정을 해 본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트리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트리밍을 이제 하면 웬만큼 조정이 다 됐어요. 선생님이 조정할 만한 것을 다 조정했습니다. 다 조정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위에 선생님 저장 버튼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안 보여서 지금 보이겠습니다. 저장 지금 얘를 클릭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로우 파일이 다른 형태로 저장될 수 있는데 파일 형식은 어떤 형식이 가능하냐면 EXIF JPG, EXIF TIF 8비트 아니면 TIF 16비트 그 다음에 EXIF TIF 8비트와 JPG를 동시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16비트와 JPG를 동시에 저장한다든지 이게 다 가능해요. TIF는 기왕이면 16비트로 저장하고 JPG는 8비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하면 2장이 저장됩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얘가 쭉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2번 변환하겠죠?
JPG 한번, 그 다음에 TIF 한번, 2번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JPG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채널별 8비트로 저장을 할 것이고, TIF는 지금 선생님이 16비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채널별 16비트로 저장을 할 것 같아요. 자, 다 됐네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저장이 되어서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컴퓨터가 응답 없음이 뜨고 있어요. 자, 여기 사진 2장이 생겼네요. 자, 생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을 아까 트리밍 잘랐잖아요. 그 자른 영역만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고, 왼쪽 아래에 보면 다른 사진들은 R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진은 J라고 써 있죠. JPG 파일이라는 의미고요. 이 사진은 T라고 써 있죠. TIF 사진이다, 파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JPG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자, 아까 그 사진을 밝기도 조정하고 빨간색 채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수평 회전도 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은 이거예요. 원본보다 뭐 좋아졌는지 아닌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진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후보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항상 사진을 로우 파일로 찍어서 후보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자, 지금 사진 하나만 저장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진 다 변환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A를 누르면 사진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A. 이건 윈도우에서 기본 단축키죠. 컨트롤 A를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사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거냐, 그리고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거냐. 지금 선생님 여기 아까 16비트와 EXIF 둘 다 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유형별 하이 폴더를 만들어라. 얘는 어떤 파일 하이 폴더인지 하이 폴더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파일 이름에다가 저장하는데 여기서 그냥 실행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미 JPG 파일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로우 이미지만 변환해라. 이걸 선택하면 로우 파일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변환이 돼요. 자,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선생님이 보통 사진을 찍으면 하루에 뭐 몇백 장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변환할 때는 변환을 눌러놓고 그냥 자버리죠. 그럼 아침에 다 변환이 되어 있겠죠?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요거 요 지금 DPP를 이제 응답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아직 좀 기다렸다가 응답이 있을 때 닫을까요? 종료가 되는데 변환 중에 얘를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변환은 따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DPP는 이제 다 조정이 끝났으면 닫아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 컴퓨터가 응답 없음 떠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DPP가 실행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썸네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보면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EXIF 정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EXIF 정보가 여기 들어있죠. 그쵸? EXIF 정보를 보면 여기 뭐 파일명, 파일 크기, 카메라 모델, 카메라 펌웨어 버전, 촬영 날짜, 촬영 모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어떤 렌즈를 썼으며 어떤 초점기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EXIF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런 EXIF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레시피 눌러보시면 레시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로우 파일에서 여기 DPP에서 로우 파일을 DPP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조정했잖아요. 그런 저장한 값들을 레시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레시피가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데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면은 레시피 복사라는 게 있어요. 레시피 복사.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표시가 레시피가 적용됐다는 의미고요. 이 레시피를 복사해서 다른 사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진에다가 레시피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죄송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시피 붙여넣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에 조정했던 여러가지 뭐 밝기 조정 값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조정 값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밝기 조정, 비슷한 화이트 밸런스 조정 이런 게 다 비슷하다면 이걸 레시피로 복사해 놨다가 다른 사진에 붙여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슬라이드에 놓은 거 트리밍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편집 요건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배치 세이브 인 JPG, TIF 이미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변환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파일명을 쉽게 바꾸는 방법. 자, 요거는 뭐냐면 요 DPP 기능 중에서 도구 메뉴에 이름 변경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사진의 파일 이름을 지금 사진 하나만 선택이 됐는데 죄송해요. 다시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도구에 이름 변경 도구 시작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의 파일 목록이 쭉 뜹니다. 그리고 얘를 어떤 파일 이름으로 변경할 건가를 여기다 쭉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촬영 날짜와 시간, 두 번째 원래 이름, 아니면 뭐 여기 다 바꿀 수 있어요. 일련 번호, 그다음 뭐 원래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파일명으로 일괄로 쫙 바뀌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나눠드린 파일명을 보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6년 4월 1일 11시 10분 36초 그 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의 시간으로 사진 촬영 시간으로 선생님은 파일명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바꿀 때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금방 보여드린 EXIF에 있는 정보를 불러다가 파일명으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파일명을 바꾼 건데 지금 이 DPP에서 이런 파일 이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파일 이름 변경 도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때 바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느냐 사진의 EXIF 정보를 이용해서 사진의 그 파일 이름을 규칙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나중에 뭐 코딩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정도 알아두시고 EOS 유틸리티는 나중에 카메라 받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무슨 파일로 찍으라 그랬죠? 로우 파일로 찍어라. 고화질로 찍어라. 왜? 나중에 용량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로우 파일로 고화질로 찍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작게 줄여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작게 찍은 것을 크게 확대하면 이미지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선생님 계속 그 로우 파일과 그다음에 JPG 파일을 비교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쭉 변환을 해봤는데 이 변환한 걸 여러분들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 3점이에요. 지금 보면 첨부된 로우 파일 중에서 사진 한 장을 선택해서 DPP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DPP로 보기 좋게 조정해서 제출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해야 돼요. UF 로우하고 로우 테라피는 이 다음 강좌에서 바로 설명드린 다음에 이걸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